들었는데 다들 이 사회 각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굳이 말한다면 정치인으로서 좀 시험 치는 그런 기분으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주제가 대략 뭔가 하면 양극 간의 정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즉 한국 정치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거를 제대로 된 정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주제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긴급 동의로 저한테 뭐 좀 청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먼저 잠깐 그래도 한 5분 정도 좀 방담 좀 하다가 저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이거 뭐 전문 강사도 아닌데 교수도 아닌데 혹시 뭐 저한테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지금 다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나중에 말씀드리더라도 혹 뭐 꼭 이 시간에 요 타임에 장기표 씨한테 뭐 물어보고 싶거나 또는 질책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한 말씀 한번 해봐 주시죠.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예. 그 당을 이렇게 좀 다니셨는데요. 예. 이 김근태 씨나 유인태 씨 쪽에 예. 같이 이제 운동도 하고 그러셨으니까 그쪽에 그 당을 계속 유지해서 출마를 쪽에서 하셨으면 국회의원을 하셨을 텐데 이제 그런 소외에 대한 거는 없습니까? 예, 이제 말씀을 점잖게 하셨는데 당신이 어떻게 이런 정당 많이 했느냐? 민주당에 한 군데 이래 오래 있었으면 지금 국회의원도 하고 뭐 그랬을 텐데 그 말씀 아닙니까? 비슷합니다. 네, 비슷합니다. 근데 제가요, 이 국힘당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 당명이만, 제가 여러 당을 한 것 같지만, 뭐 전혀 안 한 건 아닌데, 거의 저는, 최근에까지는 한 정당만 해온 사람입니다. 근데 당명이 제가 많은 거는 이력에, 옛날에는 당이 전국 득표율로 2%를 득표를 못하면 해산됐습니다. 해산되면 그 다음에 그 당명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당을 옮긴 게 아니라 창당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왜? 당이 해산되었으니까. 그리고 2% 득표, 그것도 못하면서 정당하느냐 그러는데 2%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은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은 정당 투표가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그냥 2%가 될 수 있는데 옛날에는 후보 출마자들이 모은 표를 전국적으로 나누어 버리니까 이 신생정당은 출마자를 많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마자를 많이 내면 한 40명, 40명 내니까 그거를 253으로 나누어 버리니까 10%를 얻어도 2%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당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저 명함에도 그랬지만 오늘의 이 세대적인 변화를 말하면 신문명 시대의 도래로 보고 신문명 시대야말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정치를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정당들은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건 좀 이따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 뜻을 구현하려고 그러면 제가 추구하는 이념,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정당을 해야 된다고 보니까 제가 계속 실패를 해왔지만 제가 추구하는 정당을 계속 해왔고 그 당이 끊임없이 2%를 득표하지 못함으로써 당명이 계속 바뀌고 그런 사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의 아까 조금 전에 김근태 씨, 유인태 씨 말씀드렸는데 다 그 사람들하고 친한 사람들입니다만은 정치 이념적으로 저하고 전혀 다릅니다. 전혀. 그 사람들만 다른 게 아니라 이구영 씨나 등등 운동권에 거의 대부분하고 저하고는 정치 이념적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정치는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는 정치 그 활동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들하고 지난번에 국민의힘 당으로 제가 처음 한번 2020년도에 국민의힘 당에 가서 김해 출마를 한 일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말 제가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나이가 이제 먹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 뜻을 펴려 그러면 이런 방법도 한번 선택해봐야 돼. 좀 있으면 죽으니까 늙어서 죽으니까 그래 해본 거지. 지금까지는 제가 추구하는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정치를 해왔지 그 이외의 길은 저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 또 혹시 또 뭐 미리 말씀드린 대로 저한테 좀 궁금하거나 이발 선생님 말씀은 저한테 질책하신 거거든요. 한 말씀 해보십시오. 하실 말씀. 지금 수도권의 인물난이 아주 심각하다는데 내년에 마지막 불꽃을 한번 태울 계획이 있으신지요? 예, 그거는요. 그 말씀에 직접적인 답변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제가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정치가 문제가 많죠. 예? 이제 말하는 사람은요 여기서 막 오래 설명하면 안 되니까 팍팍 끊어서 하니까 건방지게 말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해하시고 우리 정치가요 지금처럼 망가진 때는 저 경험으로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이거는 제 생각만이 아니라 제가 만나서 대화해본 사람 다 대한민국 정치 지금처럼 망가질 때는 없습니다. 정말 정치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엉망진창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세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 없는 거는 놔두고 자세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럴 마음도 또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능력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그 부분을 자세는 여러 선생님들이 잘 아시니까 능력과 관련해서 능력이라는 건 뭐냐? 국가 운영 능력, 국가 운영 방안, 즉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할 이념과 정책을 제대로 갖고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정치가 엉망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인들의 이기심이라든지 당리당략이라든지 등등등등은 아주 우리가 너무나 익혀봐온 것이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상식적 차원의 비난이 아니라 상당히 정치 이념적인 차원에서 제가 이 기존 정치 세력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요즘 지금 우리 사회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요 이 세계적으로 좀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치도 비슷합니다. 정치도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어려움도 그건 더 비슷한 게 아니라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 한국 정치 그리고 세계 정치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예를 들자면 기후위기라든지 기후위기, 양극화라든지 또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등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못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권만 못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못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정치인들만 못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의 전문가들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단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주 부분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정도지 제대로 된 해법을 못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식인도 못 갖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요즘 프랑스의 자크 아탈리라든지 등등 저는 일부러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 책 나오는 거 다 사봅니다. 이 사람들은 제대로 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느냐. 근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게 된 저 장기표는 정말
이 말씀 드리면 건방지게 짝이 없는 말씀이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요 해법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정치를 합니다. 그거 없으면요 저는 정치 안 합니다. 그런 해법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 오늘요. 근데 이 제가 자부하는 이 방안이 정말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건 해봐야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 스스로는 이걸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선생님 질문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존 정당에 가면 안 되죠. 제가 갖고 있는 이 방안은 정말 귀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귀한 방안을 포기하고 어디 뭐 국회의원 한 자리하고 장관 한 자리 하려고 제가 가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방안을 제가 갖게 되기까지는 엄청난 노력이 투여된 것입니다. 삼성전자에서 100조 원 투입해도 안 나옵니다. 오랜 기간 치열한 고민을 통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포기하고 뭐 딴 데 가서 한 자리 하는 거 그거는 제 인생을 포기하는 건데 그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하겠습니까? 자, 이런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 오늘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양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기후위기. 이 기후위기는 인류의 존속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지구가 탄생하고 지구가 나타나고 5번에 걸쳐서 대멸종이 있었답니다. 대멸종. 지금도 그 멸종 중에 하나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혹시 그 거주 불능 세계 2050 그런 책 보셨습니까?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거기 보면 자세하게 써놨는데 지금까지 인류가 5번에 걸쳐서 멸종된 일이 있는데 지금도 그런 상황에 굉장히 와 있다 이렇게 진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 요 최근에 폭염과 더불어서 뉴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빙하가 녹아가지고 뭐 수면이 얼마나 올라가고 그러면 뭐 몇 나라가 뭐 침수가 되고 또 해저 온도가 뭐 한 2도만 올라다요 완전히 생태가 그냥 전면적으로 바뀐답니다. 이런 엄청난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너무 큰 위기라서 우리가 말은 많이 듣지만은 실감이 잘 안 되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이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에서 죽은 사람이 약 한 680만 명 된답니다. 그리고 감염된 사람은 약 한 6억 명 됩니다. 근데 코로나 팬데믹 지금 치료제 약도 나오고 그러지만 이거 없어질 것 같지 않죠? 없어지지 않습니다. 코로나 19은 없어질지 몰라도 또 20가 또 나오고요. 계속 나옵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지구 환경 파괴가 계속되는 한은 코로나19가 아니라 저는 말할 때는 코로나까지 계속 나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그 원인이 뭐냐? 지구 환경 이거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뭐 과학자도 아니고 저는 신문에 나는 거 보고 하는 말이니까 이해하시고 이 왜 이러느냐? 코로나19 지구 환경 파괴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니까 치료약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생깁니다. 그 외에도 예를 들자면 이 양극화도요. 원래는 말하면 이 산업의 정보화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동화가 됩니다. 신제품이다. 자동화가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 100명이라든가 혼자 일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량 실업 사태가 그 다음에 신제품이 하나 나오면 전 세계 시장을 제품 하나가 한 회사가 전 세계 시장을 지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한 사람한테 집중됩니다. 이걸 한 20년 전에는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20대 80의 사회라 그랬죠. 근데 이것이 2012년도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이후에는 그때 그 사람들이 말하기 1대 99의 사회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1대 99의 사회, 즉 그 사회 구성원의 1%만이 직장을 가지고 돈도 벌고 여유롭게 살 수 있고, 나머지 99%는 직장도 없고 돈을 못 벌고 비참하게 사는 이런 세상이 온다. 그런 말씀 뭐 이건 지금 말하면은 뭐 다 상식적으로 되어 있는 말 아닙니다. 하여튼 이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그래서 이 양극화가 경제에서부터 비롯된 이 양극화가 사회 전체를 양극화시킵니다. 여러분 근데 이에 대한 처방을 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영국의 슈마어라는 사람은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을 통해서 첨단 과학과 기술로 나가면 이런 양극화가 심화되니까 중간 기술에 머물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을 낸 이 슈마어가 우리나라 근세 환경운동의 원조입니다. 존경스럽긴 하지만 뭐 간단하게 중간 기술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미국의 리프킨이라는 사람은 제3섹터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런 문제는 뭐냐? 과학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산업의 자동화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대량 생산해서 실업자를 만들어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양극화, 소득 양극화를 초래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얼마 전에는 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많이 안 나오는데, 요즘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AI, 또 딥러닝을 과정을 거친 초인공지능, 또 빅데이터, 요즘 또 챗 GPT 뭐 등등 이래가지고요, 엄청나게 그냥 세상이 바뀌었군요. 여기다가 로봇, 사이보그 이래가지고요, 여러분 포스트 휴먼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포스트 휴먼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휴먼 시대에서 트랜스 휴먼 시대를 거쳐서 포스트 휴먼, 이게 무슨 말이냐? 탈인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초인공지능이 돼가지고 인간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가지고 현존, 이 호모사피엔스로서의 현존 인류를 멸망시킵니다. 그런 시대가 온다고 호킹 박사라든지 또는 할라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께 그런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첨단적 발달에 의해 가지고 포스트 휴먼이 나와서 현존 인류를 멸망시킨다. 물론 유발 하라니는 요 멸망시킨다는 말만 하지 않고, 유발 하라니는 기본적으로는 그 사피엔스라는 책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도달을 한다고, 어느 단계에 도달을 한다고 하느냐면 호모데우스의 단계에 도달합니다. 호모데우스라는 건 뭐냐? 영생, 인간이 죽지 않아요. 영생. 그러면 행복, 완전한 행복 누리고, 그리고 신의 경제까지 이른다. 그런 시대가 지금 온다고 예청한 사람이 유발 하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나 이 전부 다가 과학기술의 발달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 과학기술이 도를 넘어가지고 인간의 통제받게 돼가지고 말하면 초인공지능에 의해서 인간을 그냥 막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요, 서유럽에서는 아실로마 원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미 상당히 오래 전에, 한 11년 전에 이거 인공지능, 초인공지능 이거 통제해야 된다, 그런 뭐 합의도 만들고 법규도 만들고 뭐 이라는 게 있습니다만은, 어쨌든지 하여튼 이게 그 나라에서 만든다고 이게
제어되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갈지 지금 모르는 이런 시대 상황에 와 있습니다. 자, 저 말씀을 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면 산업의 정보화에 의해서 옛날에 100명이 일하던 것을 지금은 2명 또는 1명이 일해도 그만큼 생산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인간이 필요로 하는 물자, 즉 재화와 용역을 엄청나게 많이 생산할 수 있잖아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물질적인 조건이 갖춰진다고요. 다른 하나는 정보통신수단의 획기적인 발달로 말미암아 인터넷을 통해서 인간의 지적 역량이 굉장히 빨리 성숙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물질적인 풍요가 달성되고 경제적인 풍요가 달성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정신 역량이 고양되니까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외적 조건이 갖추어진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초인공지능 이래가지고 포스트 휴먼이 나와가지고 인간을 그냥 완전히 없애버리는 이런 또 시대도 오고 요것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 이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인간이 2가지 이유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한 초인공지능이고 다른 하나는요 이 양극화입니다. 양극화에 의해서 인간 사회가 망할 수도 있어요. 왜? 양극화의 악순환이 있어요. 양극화가 자꾸만 심화되면 어려워지면 양극화의 이 패배자들은 이 루저라고 해요. 요즘 루저. 이 패배자들은요 생존을 위해서요. 생존을 위해서 힘센 놈한테 붙어야 돼요. 뭐 죽였다 하는 사람. 그게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망하는 길인데도 그래서 이게요 포퓰리즘이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팬덤 정치가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죽겠는데 굶어 죽는 것보다는 어디 가서 붙어가지고 죽겠다 하는 사람한테 붙어야지. 근데 그 주면 죽겠다는 사람한테 붙으면 어떻게 하냐? 더 또 사회는 더 어려워집니다. 이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거를요 상당히 이 영화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오징어 게임 좀 보셨죠? 오징어 게임 저는 2편 보고 도저히 잔인해서 못 보겠더라. 근데 그래서 2편 그것도 하도 유명하니까 좀 봤는데 보다가 안 봤는데 제가 안 보는 뭐 불과 한 3, 4일 사이에 오징어 게임이 말했지 넷플릭스에 올라가자마자 3일 만에 전 세계 뭐 70개국에서 이 조회수 1등이고 영화 제작비 뭐 250억밖에 안 됐는데 뭐 1조 3천억을 벌었다. 이런 거 기사 난 거 다 보셨죠? 내가 그 기사를 보면서 내가 본 오징어 게임 영화로 보고 기자가 기를 쓴다는 거예요. 영화 평론한다는 거 아닙니까? 평론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평론이라는 게 지식이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평론하면 되느냐 싶어서 내가 이 평론을 비판을 하려고 그 영화를 다 봤습니다. 10편을 다 봤는데 다 보니까 이제 영화의 주제는 뭐냐 혹도 안 보신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영화는요 양극화가 이 영화의 주제입니다. 양극화가 하도 심해돼 가지고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자기 마누라한테 구박받은 사람, 자기 어머니가 아픈데 뭐 약 사줄 돈이 없어서 그런 사람, 뭐 아들이 뭐 놀러 가자 하는데 놀러 이런 사람들이요 도저히 어머니 약, 마누라 만족, 아들 뭐 놀러 가자 하는 거 못 해주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생명을 건 도박이 게임, 생명을 건 그게 오징어 게임. 그 첫 번째 그 무궁화꽃이 피었잖아. 첫 번째 나가면요 그 몇 명이 그 참여를 했느냐 뭐 256명 아니 456명인가 456명 중에요 반이 죽어요. 그럼 두 번째 게임 하면 또 거기서 또 한 반 정도 또 죽어요. 그 10번째 가면요 한 명만 죽어요. 이 한 명한테 456억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명도
결국은 자기가 그 돈을 받지 못하고 뭐 곡절이 있는데 뭐 대충 누구한테 주고 그냥 방랑객으로 떠나는 이런 영화입니다. 무슨 말이냐?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지고 양극화의 루저들이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생명을 건 도박판에 뛰어들었는데 결국은 이제 다 망했다 이겁니다. 그게 이 영화의 주제입니다. 그 양극화의 극복 방안. 근데 이게요 영화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연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연끌 해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코인 투자하고 그 연끌, 코인, 주식, 부동산이 젊은이들의 그 뭐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됩니까? 젊은이들 망하는 길이지. 망하는 길인데요. 우리 사회 어떤 사회 지도층 인사도 정치인, 특히 정치인이 그 망하는 길이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 말을 못 합니다. 그 말 하면 젊은이들 지지 못 받는다고 그래요. 특히 정치권에서 한 3, 4년 전에 코인 규제법을 좀 만들려고 그랬죠. 규제라기보다도 세금 매기고 하는 거, 이게 다 결과적으로 규제가 돼요. 그 젊은이들이 이거 코인 하는데 젊은이들이 그나마 그거로 통해서라도 뭐 좀 집도 좀 사고 하려고 하는데 그걸 막으면 되냐 해가지고 정치권에서 손 놓고 있은 거 아닙니까? 진짜 젊은이들이 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뭔지를 알면서도 다 그 외면해 갑니다. 이런 비판이 나와야 되는데 오징어 게임을 보고 뭐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에서 1등을 했다. 뭐 250억 투자해가지고 뭐 몇 조를 벌었다. 나는 이런 걸 보고 이 지식인들의 이런 태도를 비판하는 글을 쓰려고 제가 10편을 달았어요. 그 다음에 요즘 뭐 아동폭력 뭐 이래서 아동학대를 하는데 여러분 저는 오징어 게임은 겨우 봤는데요. 지금 우리 학교는 가는 그 앞에 나온 게 지옥입니다. 지옥이라는 영화인데 넷플릭스 그것도 뭐 천난 1등이더라고. 참 어찌된 건지 모르겠어. 어떻게 그렇게나 선정이 되는지. 그 지옥은 뭐 재미가 별로 없는데요. 그 다음에요. 지금 우리 학교는 하는 그 영화가 있어요. 넷플릭스 영화가 있어요. 또 OT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블 공중파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신청해서 보는 제가요. 지금 우리 학교는요. 그거는 10분을 못 보고 있어요. 인내심을 가지고도 왜 그러냐? 어른의 폭력은 잔인해도 그 좀 볼 수 있어요. 이 청소년들의 폭력은요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목소리 듣고 왔는데 저 말씀 잘 들리죠? 네. 이거 하니 조금 그 다음에 이왕 말씀 났으니까요. 우리 사회 지금 뭐 이번에 뭐 선생님들 학대 뭐 교사 아이들이 뭐 선생님을 폭행을 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폭행하다고 만들어놨잖아요. 이 사회가 그 원인을 말하지 않고 뭐 대책 강구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거든. 예를 들자면 혹시 범죄도시 3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내가 이거 영화를 한 10년 동안 안 봤습니다. 왜 안 봤냐? 모든 영화가 극폭력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라도 이 폭력 영화 만드는데 돈 10,000원 안 보태줘야 돼. 내가 10,000원이라도 안 보태줘야 되겠다. 나 영화를 안 보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부정한 거를 무리를 한 판에 해치고 간다고 하더니 한번 그 가봤어요. 그 범죄도시 3을 갔더니 이거는요 영화 땡 하는 순간부터 폭력이에요. 땡 하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엄청 폭력도 발전했더만요. 이런 영화를요 계속 보게 하면서 영화만 그렇습니까? 게임은 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학교 폭력이 없기를 바랄 수가 있습니까? 이 사회가요 빵점입니다. 운명이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 사회요 뭐 기후위기 갈 것도 없습니다. 이 사회요 도덕이 붕괴돼서도 망합니다. 저 좀 큰 소리 치는 거 좀 이해하십시오. 이게 제 생각이니까. 자, 이거요 지금 도덕이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인간성이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이 사회에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정치뿐만이 아니라 언론 뭐 이런 데서도 2차 대전 이후에 대한민국 기적같이 성장했다. 좀 심한 말씀인데요. 기적같이 성장한 건 맞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이렇게나 산업화가 되고 민주화가 되고 굉장히 하여튼 이 3050 클럽 들어갈 정도가 되고 우리나라 지금 물질적으로 많이 선진국 진입 다 했습니다. 기적같이 성장했지만요, 기적같이 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조금 더 말씀드립니다. 이 오징어 게임이 왜 한국에서 나왔을까? 한국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좀 과도한데, 대한민국 사회가요, 대한민국에 영화 만드는 사람이, 영화 감독이나 제작자가 무슨 예술적 영화 만드는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가 전 세계에서 양극화가 가장 심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상징적으로 이런 사회가 저는 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저 말씀이 그거 하니까, 근데 이런 데 대해서 이걸 해법을 내놔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정치 아닙니까? 해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선생님들은요, 제가 몇 가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이런 방안을 강구하면 안 되겠나, 정치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봐주세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저는 오래전에는 한국 경제에 대해서 제가 한국 경제 제가 전공입니다. 솔직히. 그냥 강연을 다니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정치인들 보고 다 모른다 하는데, 국민이 더 잘한다 하는데, 한국 경제 이제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한국 경제 살릴 방안이 있습니까? 그때 노무현 씨가 대통령 때요. 내가 만약 방안이 있다 하면 노무현 씨가 우리 고향 한해 중학교 가는 후배거든요. 그냥 노무현 대통령한테 말해가지고 재경부 장관이든 나 시키거든. 그런 말, 농담도 한 일이 있는데, 여러분 조금 전에 두서없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이 뭘까요? 우선 지방자치제부터 해결해서 정치인들이 지금 거기서 원상처럼 압수해갖고 커나가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제를 먼저 타파를 하는 게 우선 아닐까 싶은 제 시각입니다. 그 지방자치제가 문제가 많거든요. 오늘은 제가 좀 지금도 제가 시간도 제한데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후위기, 그 다음에 코로나 문제, 또 심지어는 폭력의 문제 등등 이런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과잉 생산, 과잉 소비에 있다. 과잉 생산에 의해서 과잉 소비하니까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거든요. 이것이 온실가스를 만들어내고 해서 이 기후환경 변화가 오고, 이것이 코로나도 되고 이런 겁니다. 폭력 그런 거 빼고.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요, 그래서 이 과잉 생산, 과잉 소비가 오늘날 전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의 근본 원인입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지구 환경 위기 이건데, 그러면 이제 답은 뭡니까? 과잉 생산 안 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네? 답은 과잉 생산 때문에 그런 게 생기면 뭐 안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안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좀 있어요. 이 과잉 생산. 그래서 뭐 탄소 중립 선언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탄소 협약도 맺고 이러는데, 저 견해가 다른 거는요, 이게 다릅니다.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는 이 과잉 생산이, 즉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데 더 많은 소유와 더 많은 소비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자꾸 생산 더 많이 하니까 지구 환경이 파괴되고 코로나가 번창하고 이러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이제 보통 다른 사람들 이런 주장을 좀 해요. 저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제 주장은 이게 제가 독특한 정치 철학입니다.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국민소득이면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과잉 생산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지구 환경이 파괴되니까, 코로나가 번창하니까 과잉 생산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미 생산하고 있는 거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인간이 과도하게 생산하니까 그런 게 생긴다. 그게 하지 말자. 자, 요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3,000달러거든요. 우리 국민이 지금 행복합니까? 안 합니까? 안 행복하죠? 행복하다 할 수 없지. 그런데 주로 돈이 좀 더 있으면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또 사실이 있는 거고. 만약에 국민소득이요 5만 달러가 되면 국민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럼 국민소득이 10만 달러 됩니다. 제 주장은 뭐냐? 국민소득이 3만 달러일 때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국가운영 방안, 삶의 영위 방식을 강구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즉 삶의 영위 방식, 국가운영 방안을 새롭게 함으로써 행복하게 하려고 그래야 되지, 국민소득을 자꾸만 올려가지고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거는 그건 거꾸로 가는 거다 이겁니다. 개개인도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요즘 이 사회에 대해서, 특히 지도층 인사에 대해서, 기성 정치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비판적으로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탐욕을 부려서 그게 아닙니다. 제 생각은 너무너무 어리석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어리석기 때문에 굉장히 참 답답합니다. 진짜 행복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자, 그 3만 달러일 때요. 지금 이거는요, 제 말이 아닙니다. 미국이 지금 국민소득이 얼마죠? 8만 달러. 미국 국민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미국, 저는 얼마 전에 마침 미국 갔다 왔는데, 로스앤젤레스 같은 데는요, 지금 한 대한민국 서울은요, 제가 다 안 다녀봤지만 전 세계 내놓을 때 인류 도시입니다. 인류 도시, 외향적으로, 아니 내용적으로도 뭐, 아니 겉으로 봐서 빚갚은 적입니다. LA 같은 거는요, 내가 볼 때는 도시가 오래돼서 그런지 아주 망하는 도시 같더라고요. LA만 그런 게 아니고 뉴욕은 더 그렇다고. 하여튼 미국 그렇고, 그럼 서유럽 국가들은 어떻느냐? 국민소득이 대체로 4만 5천 불 내지 스위스 같은 데도 8만 달러입니다. 서유럽에, 저 스칸디나비아 이런 나라들 다 국민소득 6만 달러 정도입니다. 서유럽 나라들은 우리나라처럼 또는 미국처럼 이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문제 많습니다. 지금 곧 또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가 우리나라만 안고 있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 그다음에 정치도 없는 거. 우리나라 정치 문제 많죠. 미국 정치는 어떻습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 물론 트럼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지만 쟤는 막 자충우돌 아닙니까? 일본은 어떠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그런데 코로나든지 이런 거 할 때 처음부터 사람들이 학자나 정치인이나 뭐 국민이나 국민도 마찬가지고 해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경제 회복할 거냐? 경제를 회복해야 돼. 모든 관심사가 경제 회복에 있어요. 경제 회복 할 수도 없고 하는 것이 해법도 아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걸 내가 일본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일본이요,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된 해가 꼭 뭐 연도가 그런 게 있을 수는 없는 거지만 한 1995년도 1995년도부터 잃어버린 10년이 2005년도까지 했는데, 일본이 그때 당시에요, 전 세계 제2의 경제대국, 국민소득이 그때 당시에 3만 5천 달러, 그리고 무역 흑자가 약 한 2천억 달러, 해외 자산이 뭐 1조 원이 넘고, 전 세계가 일본의 시장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소니 이런 거 설치인데,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가 얼마나 그때 탄탄했습니까? 전 세계가 일본의 시장인데요.
그리고 일본 국민세금은 어떠느냐? 근면, 검소, 친절. 경제력이 이렇게나 부강하고 국민소득이 이렇게나 검면, 검소, 친절한데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일본 경제가요,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20년까지 가고 지금은 잃어버린 30년. 나아지지 않습니다. 일본 경제 혈생을 위해서요, 10년 동안에 수상이 12명 바뀌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70년대 이런 때는 여기 선생님들도 아마 경험합니다. 세계적인 석학치고요, 21세기는 일본의 세계가 될 거라고 말하지 않으면 석학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21세기가 되면 다 일본의 세계가 될 거라고 다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21세기가 도래하지 않아요. 1995년. 그때부터 일본은 무기력증에 빠지고 장기 불황에 엄청난 은행의 도산에 이주국가로 전락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김지아 선생을 만나가지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도 일본이 더 이상 경제 성장하려고 하면 안 된다. 국민소득이 35,000달러일 때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국정운영 방안과 가치관, 즉 삶의 영위 방식, 가치관과 세계관을 정립해야 됩니다. 이게 제 결론인데요. 그럼 이 결론은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새로운, 그러니까 경제 성장 자꾸 하락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결 안 됩니다. 국민소득요, 우리나라 5만 달러 되면요, 10만 달러 되면요, 지금보다 국민들이 더 불행해집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연구해 볼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걸 증명한 학자가 있어요. 이스털린이라는 미국의 학자인데, 그 뭐냐, 연도는 지금 모르겠는데,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미국 국민소득이 얼마나 올랐는데 미국 국민이 행복해졌느냐. 이스털린의 역설이라는 말, 역설. 아니더라, 거꾸로 들어야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국민소득이, 근데 저는 국민소득 그걸 중요하지 않으면 한 10,000달러, 심지어 5,000달러 할 때도 행복할 수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저는 국민소득이 10,000달러, 그건 이제 뭐 화폐라는 건 기준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지 우리나라 지금 시식으로 하면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정도 돼야 돼요. 또 이거는 뭘로 비유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밥을 먹는데요,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는 새끼 먹기 힘들었지 않습니까? 두 끼 반 먹었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지금은 어떠느냐? 밥을요, 새끼를 먹고 실제로 4끼 먹을 수 있는 양이 됩니다. 근데 밥을요, 2끼 반 먹을 때는 배가 고파서 더 먹어야 되지만은 3끼를 먹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더 소득이 늘어나가지고 4끼를 먹으면 행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거는 좀 배고팠던 사람들은 4끼가 더 좋다 할 수 있지만, 한 5끼, 10끼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행복한 게로 죽습니다. 국민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행복해지는 인간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법칙.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늘어난다고 행복한 게 아니죠. 그런데도 전 세계가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식인조차도 경제회복, 경제성장. 이거는 절대 헛소리다. 잘못 본 겁니다. 인간이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못. 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나중에 비판적 질문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래서요, 국가 운영 방안을 어찌해야 되느냐? 국민이, 인간이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거를 구현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어떻게 행복되느냐? 행복하느냐? 의식주, 즉 의식주 의료가 이런 것도 국민의 기본 생활입니다. 의식주 의료 교육, 이게 보장된 가운데 이게 보장이 안 되면 안 되지. 아무리 좋은 거라도 굶어가면서 행복하라, 이건 말 안 되는 거예요. 뭐 추워 죽겠는데 행복하라, 집도 없는데 행복하라. 의식주 의료 교육은 기본적으로 보장된 가운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서 그 속에서 보람과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게
이게 저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정치의 방향이 경제 성장 그래가지고 뭐 소득 올리는 거 이런 거 하려고 할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의식주어로 교육, 물론 꼭 그것만이 아니죠. 문화도 좀 보태고 그렇겠지만 하여튼 의식주어로 이게 기본 생활입니다. 이거를 보장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 해서 보람과 기쁨을 누리도록 해주게 하는 거, 이게 저는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하는 국정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아까 좀 건방을 떨었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거의 내가 겸손하게 말해서 그래.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렇고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저는 오래전부터 또 건방지게 말하면 아주 어릴 때부터 모든 사람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어릴 때부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철들고 뭐 고등학생이라도 되고 대학 들어와서는요 전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적으로. 그래서 저는 대학 들어와서도 6개월 마치고 이 대학에서는 내 이 꿈은 못 이루겠다 싶어서 제가 가난농군학교 가서 등록한 사람. 가난농군학교 아시죠? 김용기 장로가 거기 가서 보고 아이고 여기 있으라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왜 그러냐면 그건 맨날 금소만 강조하는 데가 내가 나와버린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거 오랜 기간 정말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몇십 년 동안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래 해서 얻어낸 결론입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 특히 우리 정치권은 전혀 이런 거 생각 못하지. 못하고 하나만 한 말. 내가 되면 G7 국가 만들겠다. 내가 되면 G2 국가 만들겠다. 내가 되면 일자리 100만 개 만들겠다. 300만 개 만들겠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겠다. 여러분 하나 물어요. 일자리 더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일자리 더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는 있습니다. 만드는 일자리, 내가 만약에 국정 운영하면서 어디 무슨 공장을 짓고 해가지고 일자리를 만약에 한 50만 개를 만들어내면요 없어지는 일자리는요 100만 개입니다. 이거 다 UN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LG 경제연구소 같은 데서 다 이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몇 년 만에 있으면 일자리가 얼마나 없어진다. 근본적으로 일자리 더 만들어낸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요거는 전통적 개념의 일자리. 근데 이런 헛소리들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생각난 김에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 가지고 하려고 하면 이거를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나라가 어느 나라죠? 미국이죠. 정확한 건 아니에요. 미국일 겁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비율적으로 가장 타격을 많이 했습니다. 환자도 제일 많이 나왔고, 사망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